명백한 큰 물줄기의 흐름은 이란과 미국 양국이 종전 MOU에 거의 근접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금까지 이제 네네. 좀 지루하게 반복돼 왔던 뭐 종전에 근접했다가 다시 틀어졌다가 아니다 부인했다가 뭐 이런 일련의 또 과정과 지금의 분위기는 좀 다르다는 거죠. 특히 이제 한 장의 MOU에 근접했다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까지 나오는 걸 저도 이제 이란 대사관을 통해서 좀 확인하고 오는 길이거든요. 오늘 네네. 마침 오늘 아침 녹화 기준으로 이제 속보가 떴는데 미국의 이제 구축함 몇 대가 혁명 수비대 공격을 받았다. 맞아요. 저도 사실 어젯밤에 깜짝 놀랐어요. 내일 달란트 투자 나가야 되는데 제가 써놨던 이 정세 분석하고 네네. 갑자기 오늘 속보가 너무 맞지가 않아서 그래서 가동할 수 있는 우리 외교부 통해서도 확인을 해봤는데 다행히 미국도 이란도 일종의 마지막 이 종전 협상의 신경전을 위해서 물밑에서 한 번씩 좀 주고받았던 군사적인 조치 차원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 큰 종전에 다가가는 흐름에는 변수는 없다라는 분위기를 좀 취재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MOU 체결을 저는 좀 흥미롭게 보고 있는데 비단 이게 그냥 평화를 위한 뭐 거룩한 종전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미국과 이란 양국이 이제 자신의 한계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나온 지점에서의 어떤 전략적인 휴전 같은 분위기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미국은 이번 전쟁을 임하면서 굉장히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여줬잖아요. 예를 들어 핵시설을 때리기도 하고 이란의 주요 군시설을 다 폭격했고 결정적으로 이란의 지도부를 다 제거해버렸으니까. 맞아요. 네. 그런데 동시에 미국이 명백하게 깨달은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란은 이라크랑 다르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나라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미국이 좀 깨달은 건데 어찌 보면 이 미국이 지금 느끼는 한계죠. 이라크는 하루아침에 있던 정권 붕괴까지 갔는데 이란은 아무리 때려도 이게 무너질 듯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중동 전체에 이란의 그림자 세력과 이 대리 세력들이 많이 있고 원유 문제 있죠. 세계 유가 문제 있죠. 거기에 이제 호르무즈 변수까지 등장하면서 전쟁을 좀 빨리 끝나려고 계획했던 미국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안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때려도 이제는 더 때릴 게 없는 일종의 어떤 한계치를 미국이 실감하고 있는 그 시점이고 반대로 이란 입장에서 보더라도 명백한 것이 이란이 사실은 크게 착각하고 있었던 한 가지가 이번에 깨졌거든요. 뭐냐면 기존에 이란은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우리 체제는 안전하다라는 착각을 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착각이 지금 깨진 겁니다. 핵이 있어서 안전할 줄 알았는데 이란의 하메네이를 포함한 이란의 전 수뇌부가 하루아침에 다 제거되는 걸 이란 정권이 지금 목도를 한 거죠. 현대전쟁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현대전은 이제 핵시설이나 주요 군사시설을 때리는 것보다 상대의 수뇌부를 먼저 쥐도새도 모르게 제거하는 전쟁이다. 전쟁의 양상도 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어쨌든 이 미국과 이란이 서로의 힘과 자국의 한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는 그 시점에서 나온 이 전략적인 휴전이다. 저는 이번 MOU 체결을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나 또 굉장히 흥미로운 인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더 이상 현대전은 과거 냉전 시대처럼 전쟁이냐 평화냐의 이분법적인 양분법적인 구도로 돌아가진 않는다라는 건데 이란 전쟁을 보면 아셨겠지만 전쟁, 협상 파기, 재무장, 재충돌, 재협상 이 메커니즘이 지루하리만큼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형태로 돌아가고 있다. 이걸 저는 이 상시적인 위기 시대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상시적인 위기 시대. 그러니까 위험이 상존하는 시대죠. 하지만 그 위협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통제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현대전은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고 지금 이란전이 그 양상을 제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또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고속정을 미국이 뭐 타격을 했다 옥신각신 하고 있지만은 큰 틀에서는 확실히 이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드는 거는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큰 물줄기는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종전 합의하기 중요할 것 같긴 한데 네. 보니까 이란이 한 12년에서 15년의 우라늄 농축 중단에 이제 동의를 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또 고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할 수 있다는 또 소식이 전해지고요. 네. 대신 미국은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고 동결된 자산을 뭐 풀어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뭐 100% 확정은 아닌데 이런 뭐 핵심 내용인 것 같아요. 이 미국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선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미국 입장에선 이 대목대로 최종 합의가 된다면 대단한 성과입니다.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이란의 핵 능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이란의 핵 시간표를 미국이 통제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이 두 가지 개념이 굉장히 다른데 이제 과거 이 리비아의 비핵화 때는 미국이 리비아의 핵 능력을 완전히 제로 상태로 되돌리려 했습니다. 2018년에 북한과의 1기 트럼프 때 비협상의 어젠다도 북한의 핵 능력을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완전히 제로백으로 만드는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이 이란의 핵무기에 대해서 접근하는 관점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핵 문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상대국이 핵무기를 몇 개 갖고 있느냐. 물론 이게 일차적으로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사실 더 본질적으로는 그것보다 진짜 문제는 내가 마음 먹었을 때 얼마만큼 빨리 핵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시간의 문제거든요. 이란에 있는 핵시설이 반출된다 하더라도 미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또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우라늄 농축을 15년에서 16년 정도 금지하는 것을 이란이 합의한다. 그럼 미국 입장에 생각해 봤을 때 핵을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그 시간을 최대한 뒤로 미루고 싶은 게 미국의 입장이겠죠. 15년에서 16년이면 거의 이란의 핵 시간표를 거의 한 세대 정도 뒤로 미룰 수 있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대단한 성과죠. 반대로 보면 이란도 완전히 잃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매개로 경제 제재를 일단 풀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네.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역봉쇄하고 있는데 이것도 미국이 풀어주는 조건이겠죠. 당연히.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역봉쇄하고 있어서 사실 미국보다 훨씬 더 급했거든요. 중동에서 제일 급한 사람은 우리가 쉽게 착각하기 쉬운데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가 아니라 당장 자금줄이 끊긴 이란이거든요. 그렇죠. 네. 중국에 석유를 못 팔죠. 그리고 외부에서 물자들을 못 들여오죠. 중국에 석유를 못 파니까 돈도 못 들어오죠. 그러면 핵무기를 지금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란 입장에서는 이란 체제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얼마 전에 혁명수비대 입장을 보고 저는 지금 깜짝 놀랐던 게 저희 방송국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네. 금쪽 네. 같은 내 새끼가 있는데 거의 우리 이란 혁명수비대가 달라졌어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혁명수비대가 네. 이란 내에서도 굉장한 강경파잖아요. 그래서 이란의 외무부 장관이 사실은 이란 정권을 대표하는 인물인데 외무부 장관도 저런 얼빠진 놈 막 이렇게 비판하는 데가 이란 혁명수비대였거든요. 강경파 중에 강경파. 그렇죠. 또 의도적인 강경파 입장을 내기도 하고 진짜 강경하기도 한데 최근에 혁명수비대 입장이 뭐가 나왔냐면 우리도 사실은 호르무즈 해협이 안전하길 바란다. 혁명수비대 입에서 막 평화 얘기가 나오니까 맞아요. 네. 이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근데 그걸 거꾸로 뒤집어 보면 혁명수비대도 이제 앞서 말했던 이란의 이 명확한 한계치를 지금 깨닫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생존의 문제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핵 문제로 돌아가 보면 이란이 경제 제재가 풀려서 이란 체제 생존을 획득할 수 있다면 지금 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반출하거나 15년 정도 농축을 못한다고 해도 이란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크게 손해볼 건 없다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핵 능력에서 중요한 것은 핵 시설보다도 핵 지식이거든요. 핵 과학자들과 그들이 갖고 있는 기술과 지식 이건 어디로 가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옛날에 소련의 핵 무기를 해체할 때 마지막에 종국적으로 서방 사회에서 요구했던 것들이 핵 과학자들의 이전이었어요. 반출. 네네. 그때 이제 소련에 있었던 핵 과학자들이 실제 대거 북한 땅으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동유럽으로 반출되기도 했었거든요. 어쨌든 하지만 이란은 핵과학자들과 그 기술과 지식은 상당히 지금 축적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 생각해도 그래 한 15년 16년 체제 보장 받고 그때 필요하면 다시 핵 개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여기에서 미국의 패권의 변화 양상이 좀 드러난다는 점을 전 주목해서 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이제 완전히 상대를 무너뜨리려 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위협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왜냐하면 과거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치르면서 미국이 깨달은 점이 한 가지 있거든요. 정권을 무너뜨리기는 쉽지만 그 이후에 질서를 통제하는 게 훨씬 어렵다라는 것을 이제 미국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란의 핵 능력의 시간표를 미국이 원하는 시점으로 늦춰놓고 상존하고 있지만 그 이란의 핵 위협을 언제든지 통제할 수 있다라는 어떤 미국의 자신감 이런 것들이 이번 MOU에 반영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출간하신 서적 이 지식 브리핑에서 이 중동 사태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자세하게 다뤄주셨는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 중동의 패권을 좀 차지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번 전쟁의 진짜 승자가 누굴까를 좀 생각해봤습니다. 그럼 미국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란은 당연히 더더욱 아니고 그럼 한국가가 딱 남습니다. 이스라엘. 현대 전쟁은 점점 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영토를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상대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느냐의 문제의 관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전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이 엄청난 전략적 우위를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이란을 중심으로 한 중동 국가들이 이번 이란 전쟁을 보면서 가장 깜짝 놀랐던 게 뭔지를 제가 한번 취재해봤어요. 근데 얼마나 빨리 뭐 이란의 핵시설이 공습받느냐 아니면 이란의 정말 사실 중동에서 이란이 군사 강국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은 예상을 못했잖아요. 근데 그런 지점보다도 주변 중동 국가들이 이제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이란의 지도부가 저렇게 무기력하게 한순간에 빨리 제거된다고? 그런데 사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정보력과 침투력 때문이었죠. 그 이스라엘의 정보력과 침투력 때문에 중동 국가들이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미 그 공포심, 그 경각심을 주변 중동 국가들에게 충분히 심어주고도 남았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즉 국경 밖에서도 언제든지 너희의 숨겨진 지도부를 우리가 차단해서 제거할 수 있어 라는 그 두려움, 그 공포를 이미 중동 국가들에게 심어준 거예요. 우리도 사실 입장 바꾸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미국과의 동맹 관계고 이스라엘과의 관계도 사실은 범동맹 관계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위협적이지 않지만 만약에 우리가 러시아 말을 쓰는 러시아 사람이라고 생각해보면 아니면 이란과 굉장히 가까운 다른 중동 국가라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정보력과 침투력, 내부의 스파이를 운영하는 그 휴민트, 그다음에 AI 정보 기술력으로 37년간 독재를 해왔던 하메네이 정권과 수뇌부를 하루아침에 제거할 수 있다. 그 다음 타자는 타깃은 내가 될 수 있다. 라는 이 공포감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을 통해서 그 공포를 심어줬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사실 현대전에서 중요한 건 이 탱크의 숫자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내부가 뚫릴 수도 있다라는 그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인데 이스라엘은 그걸 다 심겨준 거죠. 근데 사회자님께서 질문하셨던 건 사실 패권과 관련된 질문이잖아요. 요거는 좀 관점을 달리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 중동에서의 질서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잘 아시면서 질문 주신 거겠지만 아닙니다. 이 패권이라는 것은 한 대륙에서 혹은 이 패권 국가를 둘러싼 주변 지형국에서 하나의 국가가 그 어떤 물리적이나 혹은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생산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중동은 하나의 국가가 전체 국가를 이끌 수 있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아랍에미리트 있죠, 튀르키예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있죠, 이란이 있죠, 이스라엘이 있죠, 미국 연관돼 있죠, 중국까지 연관돼 있는, 러시아까지 연관돼 있고. 사실 한 자락만 들추면 북한도 연루가 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상당한 이 다극 체제를 형성하고 있어서 이스라엘이 아니더라도 하나의 국가가 패권을 쥐기가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다만 앞으로의 중동 질서는 예견해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영원한 라이벌이자 이 숙적이었던 이란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한풀이 꺾였기 때문에 향후의 중동 질서는 이스라엘 중심의 질서가 급격하게 재편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UAE가 최근에 그 오펙을 전격 탈퇴를 했잖아요. 또한 이스라엘과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뭔가 미국이라든지 이스라엘 쪽으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확실히 좀 이 전쟁 이후에 이 정세 같은 중동의 패권이라든지 그런 정세 같은 경우에는 좀 미국 쪽에 유리하다, 이스라엘 쪽에 유리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정확히 보신 거죠. 사실 중동 국가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건 전쟁보다도 방치되는 걸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걸프국들은 그래도 신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격받게 되면 미국이 와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라는 그 신념이 있었는데 이번 이란 전쟁을 보면서 걸프 국가들이 생각을 달리하게 된 거예요. 이란이 뻥뻥 탄도미사일을 쏴대는데 그래서 지금 걸프 국가들 막 원유 시설, 에너지 시설, 심지어 정수 시설까지 공격을 받는데 그걸 보면서 걸프 국가들이 야 이렇게 무기력할 수 있나? 라는 걸 깨달은 거죠. 우리 안보는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겠다라는 것을 사실은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한 다른 걸프 국가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미국과의 군사동맹, 미국의 어떤 안보 우산, 걸프 국가들이 의존을 해왔다면 이제는 아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안보를 지켜야 한다라는 현실주의 인식이 퍼져간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 종교 문제
등등 때문에 이스라엘과 손잡는 것을 굉장히 금기시 여겼습니다. 걸프 국가들이. 근데 지금은 야, 이 종교보다는 현실주의다. 그래서 우리 안보를 위해서는 이스라엘과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다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거든요. 중동은 오히려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이란을 견제하는 그런 분위기로 당분간은 중동의 질서가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게 되게 역설적으로도 미국이 원하는 미국의 대외 전략과도 부합합니다. 제가 이 품격 있는 대화를 위한 지식 브리핑 제 책에 오프쇼어 밸런싱이라는 개념을 잘 쉽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네. 흔히들 현재 이제 트럼프 정부의 미국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게 트럼프는 미국이 그동안 유지해왔던 국제주의를 포기한 사람이야. 너무 지나친 국수주의자 내지는 뭐 극우주의자 내지는 미국이 고립주의를 선택했다라는 분석들을 TV에서도 뉴스에서도 많이들 그게 해요. 약간 정설이죠. 네. 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트럼프 내각이나 그 이전에 바이든 정부나 사실은 공통된 고민이 있었다면 미국이 지금까지 세계 경찰로서 국제 질서를 유지해왔고 그 막대한 비용을 대왔는데 그 비용을 미국 혼자서 감당했던 건 미국 경제의 황금기 시절이나 사실은 가능했던 얘기거든요. 바이든 정부 때도 오바마 정부 때도 트럼프 정부 때도 1기 2기 때 공통된 고민은 이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비용을 이제는 버거운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공통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건 고립주의라기보다는 오프쇼어 밸런싱 전략에 가깝다. 그렇다면 오프쇼어 밸런싱은 뭐냐. 말 그대로입니다. 오프쇼어. 미국의 대륙 건너 그러니까 바다 건너편의 일은 레드라인만 미국이 지켜보고 있겠다는 거예요.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선에서는 지금까지는 미국이 직접 개입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 단 상대 국가가 레드라인을 넘을 시에는 미국이 직접 개입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대신 고립주의는 이제 앞으로 우리는 니네 일에 신경 안 쓸게. 미국의 멀로 전 대통령이 선언했던 멀로 독트린 같은 게 고립주의죠. 이 고립주의가 아니라는 반증이 바로 이란 전쟁 사태입니다. 레드라인을 넘었다라고 판단됐을 때 미국이 직접 개입하고 그 전까지는 개입을 최소화하는.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특히 이 오프쇼어 밸런싱과 그리고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이란을 견제하는 어떤 안보 구조의 질서의 재평과는 부합하는 성격이 있다라는 점도 사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것도 이란의 딜레마인데 지금 미국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파멸당하겠느냐 항복하겠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항복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스스로 파멸당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미국이 공격을 해서 파멸당하는 건 차라리 난데 지금 미국이 이란을 파멸시키는 방법이 공격이 아니라 봉쇄입니다. 그렇죠. 봉쇄를 하니까 무기는 안 쓰는데 물론 이제 해군이 봉쇄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군대가 갔지만은 포를 쏘거나 이런 일은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란이 봉쇄를 당하면은 그 석유 수출을 못 하니까 석유 수출을 못하게 되면은 생산을 한 석유를 저장을 하는데 저장 시설이 5월 초순 중순에 이제 완전히 풀로 찼습니다. 더 이상 저장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생산을 중단을 해야 되는데 그 이란의 정유 석유를 뽑아내는 시설이 뭐가 문제냐면은 그 낡고 노후화됐기 때문에 한번 생산을 중단하면 영원히 못 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폭격을 안 하는데 이란 정유 시설을 그 이란의 석유 개발 시설을 다 망가뜨릴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시간을 더 끌면은 이란이 이란 거를 스스로 부시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항복을 해야 되는데 그 뭐 지금 하메네이 정권이 항복하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저는 근데 그래도 항복할 쪽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너무나도 굴욕적인 조건들을 미국이 제시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전쟁의 기본 이론이 나의 의지를 적에게 강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의상 그렇습니다. 네네. 나의 의지를 적에게 강요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그 친구들이 강요를 받으려면 일단 저항할 힘을 없애는 것. 그러니까 저항한 힘을 없애는 게 바로 전쟁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힘을 무력화시키고 나의 의지를 강요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사실상 굴욕적인 게 지금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다 잃어버렸다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란이 그 저장 시설이 없어가지고 보니까 그 위성으로 누군가 사진을 찍었는데 그 바다에 원율이 버렸습니다. 그렇죠. 유출되는 그런 사진 찍혔더라고요. 네네. 보니까. 예, 그 미국에서 이란이 바다에다가 버릴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풀로 찼다는 소리인데
거기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바다에 버리면 자기 또 스스로 자살이 되는 겁니다. 아. 그 호르무즈 해협구 앞에 있는 그 바다들 그 바다가 이제 오염이 되면은 그 피해는 자기가 다시 입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한번 유조선이 그 석유 유출해 가지고 저쪽 충청도 그 서산 앞바다 아, 네네. 얼마나 나라가 고생을 했습니까? 근데 자기네들이 스스로 그런 일을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란 너희들이 스스로 자살할 시간이 가까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게 막 혁명 수비대랑 또 이러한 정부 쪽이랑 소통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 게 네. 지금 뭐 원래는 이성적으로 본다면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뭐 혁명 수비대는 계속해서 뭐 공격한다고 그러고 봉쇄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막 그렇죠. 정부 쪽은 2, 3주 안에 우리 망한다 이런 말 하고 있고 그렇죠. 안에서도 좀 내분이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분이 심각하다기보다도 이 지휘 체계가 없는 겁니다. 지휘 체계가 지금 현재 미국 측 주장으로는 그 이란의 요인 450명이 죽었다라고 치는 겁니다. 그 꼭대기서부터 450명이면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군수급 이상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군대도 국방장관 없고 해군 참모총장 없고 심지어는 그 이슬람 수비대 대장도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남은 부대들이 그러니까 뭐 그냥 우리가 예를 쉬운 표현을 한다면은 위에 높은 사람은 다 죽었는데 살아남은 뭐 한 여단장급이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을 하는 것이 그 국가 전략, 국가 대전략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대들이 그냥 알아서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도 막 황당한 표적을 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또 UAE 바라카 원전 인근이 드론 공격을 받으면서 중동 전쟁이 원유 시설을 넘어서 원전 같은 초대형 전략 시설까지 위협하는 단계로 번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사태를 중동 전쟁의 이 확전 신호로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이 질문이 바로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이란이 국가 대전략 하에서 UAE의 핵발전소를 공격한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잔존 부대 중에서 우리는 끝까지 싸우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대가 그냥 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전쟁이 그러니까 이란이라는 것이 하나의 그 유니파이드 단결된 그 실체로서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지금 살아남은 이 하위 부대들이 이렇게 쐈기 때문에 그렇게 그건 되게 비전략적으로 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하고 원대한 계획하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쟁이 핵발전소까지 확대될 것이다라고 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안 가고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능력이 이제 뭐 얼마 남았는지 우리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란이라는 국가가 확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트럼프 대통령이 핵 항모 이런 것도 이제 핵 잠수함 이런 것도 네. 막 공개하고 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 그걸 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서 압박하는 전략적으로 거죠. 그렇게 그렇죠. 본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맞겠네요. 이제 네. 우리가 그 국제정치학에서 국가들이 하는 일을 이제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한스 모겐소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국가들이 하는 일은 세 가지 중에 하나다. 1. 힘을 늘리기 위한 노력. 2. 힘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3. 힘을 과시하려는 노력. 그러니까 이제 항공모함 가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그 데몬스트레이션 오브 파워. 이건 뭐 국가들이 그냥 늘상 하는 그런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힘을 과시를 잘하면은 전쟁을 안 하고서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또 최적화된 무기가 항공모함입니다. 그러니까 항공모함이 뭐 값도 엄청나게 비싸고 그리고 현대 전쟁에서 그 깨지면은 뭐 그건 완전히 너무나도 손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항공모함을 유지하는 것이 웬만한 나라는 항공모함이 출현하는 것만 가지고서도 항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공모함은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 많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그 하노이에서 만났을 때 그 하노이에서 조금 가면 하이퐁 항구라는 서울로 치면 인천쯤 되는 거기에 미국 항공모함을 정박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그 이제 우리 국제 정책에서 전통적으로 말하는 그 포함 외교, 건십 디플로마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외교관이 얘기할 때 우리가 회담이 결렬되면은 이 옆에 있는 군함이 일을 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약한 상대방을 겁을 주는 것이죠. 또 UAE가 한국 선박 피격 사태를 드론 테러라고 규정하면서 네. 형제 나라 대한민국과 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UAE가 네. 이례적으로 이 한국 편에 서서 이란을 강하게 비판하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그
핵발전소가 한국 겁니다. 맞아요. 네, 바라카 원전. 네. 그 이명박 대통령 때 그때 이제 계약 맺고 수출하고 그래가지고 그 또 한국 원자력 발전소가 세계적으로 퀄리티가 좋으니까 그래서 UAE가 그 한국 원자력 발전소를 아주 그 좋은 자기네 그 산업 발전을 위해서 좋은 시설로 보니까 그 한국에 대해서 이제 뭐 그런 우호적인 태도를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형제의 나라라고 말할 만큼 그 원전이 한국 거니까 이렇게 그 좋은 의미로 얘기를 한 거고. 그럼 뭐 이란은 그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했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죠. 그 만약 맞아 터지면은 이거는 완전히 그 비인간적인 인휴메인한 그런 공격이 되는데 그거를 같은 아랍 국가끼리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란은 이번에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그 지금 사우디하고 UAE가 완전히 적으로 돌아섰습니다. 맞아요. 네. 군사작전 하겠다고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이란에서 하는 행동 자체가 그 이란이 하나의 그 통일된 국가로서 통일된 전략 하에 하는 일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된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뭐 천공투라든지 그 덕을 또 톡톡히 봐가지고 그런 그렇죠. 부분도 좀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또 우리나라 무기들을 거기서 이제 많이 구입을 해가지고 또 작동을 잘 하는 바람에 그 뭐 발전소 같은 거 뭐 드론 정도는 다 맞출 수 있으니까 한국 무기들이. 예. 그리고 이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이 이 미국산 원유 수입 확대를 검토하면서 이란산 원유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중국 국적의 선박이 또 이란한테 피격되는 그런 사건도 발생을 했어요. 원래 이 우호적이었던 이란과 중국 간의 관계에 균열이 생긴 신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란 사람들이 배반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한테. 네. 중국하고 이란은 아마도 가장 가까운 동맹 비슷한 그런 역할을 했고 그리고 이란이 한 역할이 중국 사람들이 이란을 도와준 그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이란이 거기서 분탕질을 함으로써 미국의 관심을 중동에다가 묶어두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중국 대신해 가지고 어려운 역할을 맡았는데 이란이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중국이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이제 시간적으로는 순서는 뒤지지만은 그 미중 정상회담을 했을 때 거기서 시진핑이 한 얘기는 이란 사람들을 정말로 분노하게 만든 얘기입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시켜야 된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다니는 그 각국 선박에 이란은 그 돈을 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란은 핵을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것을 중국이 다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분노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벌써 그 이전에도 중국이 하는 행동이 사실 이란 그 중국의 그 통계를 보면은 이란 석유 수입이 사우디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공개하는 통계에는 이란 석유 수입은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란하고 베네수엘라는 중국이 석유 수입하는 나라 명단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란을 분노하게 하는 그런 거가 되겠죠. 그리고 이란은 국제사회에서 이제 불황화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석유 수출하는 것 자체가 이제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그걸 사주면서 가격을 낮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는 불법 판매자인데 내가 그걸 사주니까 돈을 싸게 하자 해갖고 아주 헐값에 사가고 그런 것들이 아마 이란으로 하여금 중국에 대해서 믿을 수 없는 그 이웃이라고 생각한 그런 거가 되고 이번에 공격했는데 뭐 중국 배도 공격을 했다고 나오니까 뭐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이 중국이 어려울 때 자기를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배반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확실히 그렇다면 이번 공격이 좀 의도적인 거라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렇죠. 그럼 뭐 어느 나라 왠지 모르겠습니까? 보면 알지. 그 뭐 중국이라고 차이나라고 써 있다고 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한문 써 있는 거 보면은 어느 나라 왠지 뭐 한문 못 읽더라도 그 글자 모양 보고 중국 거라는 건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바로 그러니까 이란이 중국한테 배반당했다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판 무기들이 대부분 작동을 안 했고 그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언급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이란이 무기가 미사일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미사일 발사 횟수가 확 줄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미사일 발사 횟수가 늘었습니다. 그거를 중국이 도와줘서 늘었는데 그중에 101발을 중국제 미사일 101발을 101 101발을
아브라함 링컨 그 미국 항공모함한테 발사했는데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뭐 물론 아브라함이 막았지만은 어떤 거는 가다가 그냥 도착하기 전에 추락해서 떨어진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 무기가 이번 전쟁에서 신뢰를 엄청나게 잃었습니다. 아, 이거 못 쓰는 무기구나 하고 그리고 뭐 이란의 그 하메네이 그 수프림 리더가 회의할 때 거기 방공망이 얼마나 엄청나게 돼 있었겠습니까? 근데 작동 하나도 못했고 이스라엘 비행기가 다 가서 폭격했으니까 그런 것 등등 해가지고 이란이 중국에 대해서 조금 그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을 것은 뭐 분명합니다.